안녕하십니까.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손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잘 지낼 리가 있겠습니다. 네, 잘 지낼 수 없죠. 예. 네, 요즘 특히 오늘의 주제, 네. 한반도 전쟁 위기가 날로 고조되는데 네. 잘 지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미국에서 네. 한반도 전쟁 위기 보도가 나왔을 때 잠깐 언급되고는 네.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죠. 다 이제 총선에만 관심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과연 전쟁위가 없어진 것이냐, 네. 있는데 우리가 둔감해진 것이냐, 네. 모르는 것이냐 하는 네. 측면에서 네.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우선 현재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뭐 예전과 같은 1, 2차 세계대전 같은 여러 국가가 다 참여해서 막 개싸움하듯이 싸움하는 이런 세계대전은 아니지만 네. 제국주의 진영과 다국화 진영, 네. 혹은 뭐 반제자주 진영이 네. 충돌하면서 세 개의 전선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유럽, 중동, 동아시아. 네. 근데 아프리카까지 요즘에는 들썩들썩 한다 그래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 세 상황이 어떨까? 지금 아직 동아시아는 전쟁이 터지지 않았지만 그렇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요걸 좀 우리가 이제 뭐 양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만 이 성격이 뭐냐 이걸 좀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전쟁의 성격.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나 또 처음에 가자 지구에서 시작돼서 지금 중동 전체로 거의 확산이 되고 있고 네. 또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쪽에서 예. 가나, 말리, 뭐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이런 나라들에서 여전히 지금 현재 심각한 전쟁 상태에 있죠.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아프리카가? 지금 뭐냐면 미국이 내려보낸 네. 미국이나 프랑스가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고 거기에 IS 세력들을 밀어넣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부르키나파소 같으면은 영토의 한 30%를 지금 IS가 거의 점령을 해서 이들을 좀 몰아내는데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이런 양상이죠. 이런 건 보도가 전혀 안 되는데.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우크라이나나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전쟁 양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 언론들은 여전히 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이고 중동은 뭐 하마스가 먼저 도발을 한 거고 뭐 아프리카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예 보도를 안 하죠. 그렇죠. 아프리카는 관심도 없죠. 네.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2년이 넘고 3년 차인데요. 이미 다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만 서방이 러시아를 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준비해왔던 그런 전쟁 준비 과정에서 빚어진 그런 충돌이죠. 또 가자 사태는 뭐 이게 독립전쟁입니다. 한마디로 독립전쟁. 그렇죠. 이게 지금 무슨 뭐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치고 또 이스라엘이 그에 대응하는 뭐 방위적, 자위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을 해서 한국의 일제가 점령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이 자국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벌이는 이런 양상인 겁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조차도 이 점령군한테는 자위권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고요. 팔레스타인은 오랜 기간 정말 수십 년 동안이나 4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온갖 학정과 폭정 또 가자나 이 서한 지구에 감옥같이 설치해놨던 온갖 분리장벽 이런 것들을 돌파해내면서 자국의 독립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뭐 쉽게 비유하면 일본 강점기에 청산리 전투나 봉오정 전투를 했을 때 먼저 쐈단 말이에요. 그럼 도발이냐, 선제 공격이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랑 똑같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한국 전쟁 경험이 있어가지고 누가 총알을 먼저 쐈느냐 이거 갖고 사실 나쁜 놈 좋은 놈 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어떤 총알을 먼저 쏴기 이전에 누가 전쟁을 준비했고 누가 침략을 준비했는가 이걸 제대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를 매개로 해서 서방이 나토가 그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고 러시아를 공격하려고 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뭐 돈바스 지역에서의 상당한 양민학살 이런 것도 있었고요. 예, 돈바스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에 대한 14,000명 이상의 학살건이 있었죠. 그래서 자국의 동포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데 어느 나라가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전쟁의 성격들을 잘 봐야 되고 그렇게 봤을 때 나토의 공세에 대응한 러시아의 자주권 수호 이런 관점에서 이거를 좀 해석하지 않겠냐. 또 마찬가지 중동도
자국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팔레스타인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거고, 현재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 철수 운동들도 어쨌든 시리아나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는 미군을 몰아내서 자국의 자주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죠. 아프리카의 니제르나 또는 뭐 부르키나파소 이런 나라들도 오랜 기간의 프랑스와 미국의 식민지적 경험, 특히 프랑스 유럽의 제국주의적인 성격들이 안 바뀌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나라의 자원과 에너지를 약탈했던 그런 과정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면서 실제로 이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는 세 나라가 합쳐가지고 연방공화국을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연방공화국이 거의 한 인도 크기만 하답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서부 아프리카 일대에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큰 국가가 하나 생기는 거죠. 자주국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현재의 그런 그 외세의 침공에 대응해서 자국의 자주권을 지키거나 수호하려고 하는, 실현하려고 하는 이러한 전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 성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재 전쟁,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은 대체로 반제국주의 성격을 띤 그렇죠.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요. 그게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런 데 국지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데 한반도도 그 무관치 않다. 한반도의 전쟁 얘기도 그 연장선에서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외신에서도 전후 최고의 전쟁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내를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상할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전쟁 불감증이? 전쟁 불감증. 소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뭐 진보 진영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뭔 전쟁이냐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그 실제로는 뭐 국민적인 체험이 일단 기반에 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뻔한 일이 몇 번 있었죠?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968년, 69년, 76년, 또 핵위기 터지고 나서는 94년, 그다음에 뭐 2013년, 뭐 이런 2017년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친 큰 전쟁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별일 없이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전쟁 위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뭐 말만 험악하게 보고 가지 뭐 대충 지나가지 않겠냐. 양치기 소년의 이런 어떤 체험이 사실 좀 있습니다. 세계적인 체험이 깔려 있는 조건 하에서 정부도 거기에 이제 그 기초해가지고 북이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강경책을 쓰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전쟁의 이 과정을 갖다가 한미나 북이나 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 북이 내부 문제가 있어서 경제 위기라든지 맨날 하는 소리죠. 맨날 하는 얘기죠. 그런 어떤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그 도발적인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면서 사실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뭐 심리전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심리전이다. 자, 그러면 뭐 정부가 그러는 거는 100번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나쁜 놈들이니까. 진보 진영, 또 진보적인 학계 이런 데서도 전쟁은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이 세계의 전쟁을 하기는 어렵다. 세계의 전쟁은 힘들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중동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 두 개도 힘든데 세계를 어떻게 하냐. 이래서 세계의 전쟁을 하기는 어렵고 또 북에서도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겠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 말이 근거가 돼서 북도 일방적으로 전쟁하지 않는다 그러고 한미도 전쟁을 직접 할 수 없는 세계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전쟁은 일어나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또 북이 실제로는 경제가 더 중심이고 경제강국 건설이 지금 핵심적인 과제인데 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성과들이 피해가 올 수가 있으니까 안 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적 피해를 예상하는 조건 하에서 어떻게 전쟁할 수 있겠냐. 뭐 이러한 이유로 사실상 전쟁이 일어나지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지금 이러한 대치 상태, 이러한 대치 상태가
그냥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대결만 있고 대화도 없는 이런 대치 상태가 장기간 간다. 장기화될 것이다. 네. 이런 어떤 대결 국면이 오래 간다라는 그런 논리가 지금 또 일부에선 제기되고 있죠. 네. 자, 그런데 뭐 그렇게 쉽게 괜찮다. 뭐 옛날이랑 똑같다. 서로 말폭탄 주고받다 끝날 거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저는 정확하게 그렇게 봅니다. 네. 전쟁 위기가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원인, 일단 원인을 한번 짚어주시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어쨌든 한국전쟁 과정에서 자신들이 어쨌든 저쪽 신의주까지 점령을 해서 대중, 대러, 그 당시 소련이었죠. 소련 전선을 만들려고 했던 과정들이 실패를 했어요. 여하간.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게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종전이 됐는데 정전 이후부터는 1956년부터 정전협정을 깨고 전술 핵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 988 정도의 1000발 가까운, 1000개 가까운 전술 핵을 한국에 배치해서 1991년까지 공식적으로는 91년까지 그걸 배치합니다. 수십 년간. 그리고 75년도에는 슐레진저 당시 미 국무장관이 그 9일간의 전쟁 계획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핵을 공격을 하고 핵을 쓰겠다. 북을 갖다가 어쨌든 공격을 하면 9일 만에 북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의 논리를 펴었고요. 76년에부터는 이제 소위 팀 스프리트라고 그래가지고 한미 연합훈련을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개시하죠. 대규모,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게 9.1 전쟁 계획을 실질적으로 뭐 어쨌든 실행을 연습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상시적인 군사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알던지 아시겠지만. 작전 계획만 하더라도 한 7, 8가지가 있죠. 현재 지금 공개된 것만 갖고도 보면 작전 계획 5016 정밀 타격입니다. 정밀 타격. 작계 5027 전면전 계획이죠. 전면전. 작계 5028 특공 작전이죠. 작계 5029 그거는 급변사태 전략입니다. 그 내부에서 소요를 일으켜서 내부에서 뭔가 반란을 유도해가지고 북의 정권을 위태롭게 만드는 이게 급변사태 전략. 근데 작게 5030 수모전 전략입니다. 끊임없이 그 전쟁 그 훈련을 해가지고 북은 자원이 저강도 전쟁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북은 자원이 부족하고 미국은 자원이 많으니 이 자원이 많은 미국이 계속 전쟁 그 위기를 조성하면 북도 어쩔 수 없이 그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경제 부분이 약해지게 되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또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이런 이유에 끊임없이 북을 무너뜨리기 위한 끊임없는 공격 계획을 만들었었죠. 근데 그게 다 이제 2000년대, 10년대까지 잘 안 되니까 또 그걸 종합해서 만든 게 작게 5029, 작게 5027, 그다음에 국지전 이런 전략을 통합해서 만든 게 작게 5015입니다. 5015. 작게 5015. 작게 5015가 소위 요즘 우리 언론에 써들어대는 참수작전입니다. 참수작전. 이게 말이 참 험악하잖아요. 그렇죠. 사람 목을 자른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처음에 그게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선제 공격. 선제 타격을 가하고 북에다가 그 다음에 정밀 타격을 가하고 그 다음에 특공대를 투입을 해서 북 지도부를 제거하는 이런 점령작전입니다. 일종의 점령작전 이런 것들을 작게 2015년에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2017년에 참수부대를 만듭니다. 문재인 때. 문재인 정부 때죠. 참수부대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2018년에 4.27 판문점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는 칼을 갈고 앞으로는 뭐 화해하고 악수하는 척하면서 그런 식으로 짓거리를 하니까 나중에 북에서 뭐라고 합니까? 입에다는 꿀을 바르고 뒤에는 칼을 갈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북에서는. 그만큼 끊임없는 수십 년에 걸쳐서 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전쟁 위기를 조성을 하고 끊임없이 북을 공격할 궁리를 하고 계획을 세웠던 곳이 한국과 미국입니다. 특히 미국이죠. 미국이 끊임없이 그러한 책동을 벌이고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한국군을 동원하고 또 일본까지도 이번에 끌어들이고 이런 어떤 과정을 한 거고 그런 과정에서 대응을 하는 과정들이 북의 핵 개발이죠. 그래서 핵을 개발한 게 결국은 미국의 이걸 대북 적대 정책이라는데 이런 대북 적대 정책의 결과
북이 핵을 개발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네. 북이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뭐 핵을 만들어서 미국을 치겠다, 남쪽을 치겠다, 이런 과정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역사적 과정이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전쟁이 실제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그 여러 차례 위기도 다 보면, 미국이 선제 타격을 가해서, 클린턴 때, 94년 클린턴 때 선제 타격을 가해서, 그렇게 해서, 그, 연변 시설을 파괴하고, 그런 것이 이제 전쟁 위기로까지 올라갔던 거, 유명한 94년 제네바 합의 이전에 직전의 상황이었죠. 예, 또 푸에블로도 마찬가지죠. 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봤을 때, 소위, 그 전쟁 위기의 진짜 원인은 한미가 무리하게 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북이 나서서 미국이나 한국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관점은 아니다. 사실 뭐 덩치로 보나 물어보나 미국이 어쨌든 전쟁, 세계 최대의 군사력인데, 그렇죠? 자, 50년대, 그러니까 56년부터 미국 북쪽 입장에서 보면, 미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침략 위협, 그것도 핵 공격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개발했고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이 끊임없이 70년간 이어졌는데, 왜 하필 올해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도달했는가?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미국이 한마디로 패권이 지금 몰락해 나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앞에 살펴봤던 그 전쟁들 통해서. 그렇죠. 과거에는 그 미국의 패권이 안정적일 때는 미국이 적절하게 이렇게 상대를, 그러니까 북을 자극을 해서 북이 막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 한 발 물러나서 그럼 뭐 대화도 하자. 그래서 대화도 하고 하면서 타협도 했죠. 그래서 사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북미 공동 커뮤니케, 제네바 합의 뭐 이런 식의 또는 뭐 언제야? 싱가포르 공동 성명 이런 것처럼 합의도 했어요. 합의도 했는데 그 합의도 이행된 적이 없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여유가 있어요. 지금은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는 과정입니다. 미국이 몰락하니까 대단히 위기감이 큽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패배. 그다음에 중동 전쟁도 아주 불리해요. 중동 전쟁도 지금 90일 내에 이라크에 있는 미군을 철수하겠다. 이런 합의까지 했다고 할 정도로 지금 중동에서도 미군이 대단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두 개의 전쟁에 다 패배하는 이런 영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지금 돌파를 해야 될 절박한 상황이 필요합니다. 특히 바이든 입장에서는 11월 대선인데요. 이 두 개의 전쟁을 다 지면 대선 하나만 하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실제로 뭔가 상황 역전을 하게 될 계기가 좀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어떻게 해나갈지. 그래서 그 전쟁 위기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2022년도에 한미 연합훈련, 요 연합훈련만 256회가 2022년도에 있었습니다. 재작년이죠. 작년에는 그 2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2배. 그러니까 이게 1년 360일 매일같이 매일 그 이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군사훈련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훈련을 하고 핵협의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핵 그 작전 계획을 세우고 올해 8월 달에는 핵 작전 연습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6월 달에는 그에 맞는 핵 전쟁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전 계획을 또 핵무기를 사용하는 핵전쟁 관련된 가이드라인 작전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훈련하는 게 8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전쟁의 그런 어떤 위험 수위가 도발 수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북쪽 입장에서 보면 위협당하는 정도가 훨씬 더 심해졌다. 심해졌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동맹을 규합해서 자국의 패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패권이 몰락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걸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강도 높은 훈련과 전쟁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양상이다. 원래 그 도박을 하다가요. 돈을 많이 잃으면 모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가서 그냥 보증금 빼고 사채 땡겨가지고 가서 도박하잖아요. 맞습니다. 막 그 심리라고. 그러니까 자기 집담보 문서 빼는 거죠. 그렇죠. 이판사판인 거죠. 이판사판이 되는 거지. 이게 상황이 이렇게 지금 아주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북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지금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는데 만약에 한반도에서 미국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패권은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북 입장에서도 이게 단호하게 이걸 대응을 한다. 이렇게 지금 북은 옛날부터 한 60년대부터 해서 눈에는 눈,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이런 식의 이제 구호를 내걸고 어쨌든 미국의 공세에 대응을 해서 더 세게 나가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아주 심각하게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북 입장에서도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크게 대응하는 이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의 이 전쟁 위기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약간 맛이 가서 지금 집이 망하다 보니까 맛이 가가지고 이판사판 날뛰고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전쟁이 고조된 측면이 일단 기본이고요. 또 반대로 보면은 북이 그만큼 또 그동안 자신감을 가질 만한 군사적 성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핵무장에 성공했고요.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첨단 미사일들을 실전 배치했고 이러다 보니까 저것들이 지금 집이 망해가서 옛날 같지도 않은 것들이 까부네. 이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우리도 이번에 밟아줘야 되겠어. 뭐 이런 게 충돌하면서 생긴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북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그런 무력을 보여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도 얘기했듯이 전쟁 그 자체가 주적이다. 전쟁을 막는 것, 전쟁 억제력이 제일 기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예 그 대상을 바꿨죠. 주적을 이제 대한민국으로,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바꿨어요. 대한민국으로 바꾸면서 사실 양상이 아주 대단히 첨예하게 올라가는데 북의 군사력 무기는 뭐 거의 러시아하고 비교는 되죠. 러시아의 현재 핵무력이나 미사일 능력이 미국보다 5세대 앞섰다고 합니다. 5세대. 뭐 옛날 유경환 선생도 한번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첨단의 핵무력이 한 50년 이상 앞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북에서 지금 보여주는 그 핵무력 능력도, 전술 전략 핵무력 능력도 뭐 거의 그에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뭐 무기 뭐 있어봐야 얼마나 있거냐. 세 쪽이나 있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에 뭐 눈으로 지금 어제 시험 발사하는 걸 보여줘도 그렇고. 어쨌든 이번에 미국의 군사력 지수 평가 보고서 파이어 파워인가? 그 군사력 지수 평가 보고서에 보면은 한국이 5위, 일본이 7위, 재래식 무력이, 그리고 북은 36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한일이 힘을 합치면 북을 이길 수 있다. 재래식 무력으로. 이런 얘기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 한일에는 핵이 없으니 미국이 핵을 보충해주면, 보완해주면 한미일이 힘을 합치면 북은 이길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지금 팽배한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미국의 이 뭐 극악한 어떤 그 보면 도발, 내지는 자극, 이런 전쟁 연습 이런 것들이 계속 고조되면서 북쪽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자체 힘도 좀 세졌고 그러니까 이제는 결판을 보겠다. 뭐 이런 상황이 한반도 전쟁 위기로 지금 아주 극단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우리는 장담하기는 어렵죠. 근데 전쟁이 이제 어쨌든 분위기가 쫙 고조된다 하더라도 꼭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 결론을 어쨌든 볼 것 같다. 결론. 그러니까 나든지 안 나든지 안 나든지 간에 어쨌든 미국이 입장에서 미국이 어쨌든 최종적으로 단판을 보든지 아니면은 진짜 전쟁이 나든지 이런 아주 중대한 갈림길에서 그게 올해 안에 결정될 것 같다. 올해가 가능성이 높은데 늦은 내년까지는 2024, 25년까지는 결정이 난다. 결판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전쟁이 안 일어나더라도 지금과 같은 대치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뭐 북이 남쪽을 대한민국을 인정한다. 적대적인 교전 중인 국가관계, 적대 국가관계로 규정을 했다. 이 얘기는 남쪽을 그냥 인정하고 이대로 쭉 오래 가자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대치 상태가 쉽게 하면 영구와 장기화 될 거라고 보시면 이 국가관계가 계속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죠.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북이 왜 통일 정책, 이국가 정책을 냈는가라는 걸 본인들이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은 동족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동질 관계가 아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잖아요. 동족 관계가 아니라는 거는 북에 대해서 정권 붕괴, 체제 통일만을 앞세우고 그런 기회만을 누리고 자유민주주의 통일만을 앞세우고 한마디로 동족 의식이 거세된 그러한 세력들, 그런 희한한 괴이한 족속이었죠. 괴이한 족속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 하에서는 어쨌든 도저히 같은 동포로서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또 동질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정치가 실종이 되고 네. 그리고 모든 외교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그러한 기형적이고 식민지 속국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주국인 국가는 동질 관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한마디로 회담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없다. 그렇죠.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식민 이거 뭐냐면 동족 관계가 아니라 동족의식이 거절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화 암살인가요? 전지현 나오는 거. 네, 암살. 암살이죠. 그래서 네. 거기서 보면은 그 친일파를 처단하라는 김구의 명령을 받고 네. 전지현이가 해방 이후까지도 기다리고 있다가 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암살을 하잖아요. 맞죠. 결국은 그래서 김구의 명령을 이행하는 건데 이게 친일파를 동족으로 안 본 거죠. 그렇죠. 친일파들은 철저하게 외세에 굴복해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력들이니까 이 친일파들을 어떻게 동족으로 바라보냐 이런 거잖아요. 네.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외세하고 결탁을 해서 외세하고 아부해서 어떻게 그 동족을 치려고 하는 동족을 치려고 하면서 동족의식이 거세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제한적 범위에서 지금 그런 어떤 규정을 한 것이지 남쪽 전체 주민들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무슨 동족이 아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말을 굳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남한, 남조선, 보통 남조선 이렇게 하죠. 남측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딱 찍어서.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더라도 이 상태, 적대적인 국가 관계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게 지금 남쪽의 일부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소위 과거에 문재인 때도 한참 유행을 했는데요. 이른바 양국체제론. 남북이 평화공존하자. 싸우지 말고. 이런 주장을 하는 양반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 국가로 확실하게 북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잘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요, 북에서 이 국가라는 개념은 북에서 이 국가라는 개념은 이 일반적인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수교를 맺고 하는 관계가 아니고 적대적 이국가 개념입니다. 적대적 이국가. 교전 중인 국가라고 해서 개념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수교 관계를 맺거나 무슨 남북 교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있을 수가 없고요. 어쨌든 적대 관계니까 어느 한쪽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가 아니면 내가 그렇죠. 어떻게 되는 그런 관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평화적 방식으로 될런지 평화적 방식으로 될런지는 사실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비평화적 방식의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류 역사에 교전 중인 두 국가가 장기간 공존하면서 같이 병존했던 사례가 있나요? 글쎄요, 뭐 옛날에도 뭐 100년 전쟁, 무슨 몇십 년 전쟁, 뭐 이런 전쟁의 사례들은 있죠. 그런데 그건 전쟁을 하면서 뒤로는 또 교류하고, 지금도 러시아하고 미국은 교류를 하죠. 지금도 러시아산 각종의 교전 중은 아니죠. 수교했지 않습니까? 아니, 수교는 돼 있지만 미국하고 어쨌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 무기하고 돈을 대주고,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미국은 어쨌든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서도 러시아 상품을 사들이는, 이런 아주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의 한반도는 그럴 상황이 아니죠. 한반도는 수교도 안 했고, 서로를 먹으려고 서로라 그러면 좀 그렇고 남쪽에서는 미국이랑 남쪽이 어쨌든 북을 계속 점령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계속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간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 맞습니다.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 이번에 주적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꾼 것도 그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의미가 뭡니까? 왜 그러니까 주적을 한마디로 주적을 미국으로 바꾼 것은 미국은 대한민국 점령 작전에 미국은 빠지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빠져라. 빠져라. 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빠져라 이런 얘기죠. 미국은 안 빠지면 미국도 전쟁의 대상이 되는 거죠. 같이 싸우게 된다. 제2의 주적. 그렇죠. 제2의 주적이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어쨌든 미국이 여기 주한미군이 있는 조건 안에서 어쨌든 만약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도 안 껴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현재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 그 전쟁이 발발하면 어쨌든 무조건 개입을 해야 되니까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미국은 빠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성격상 심각한 상황까지 간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빠질 수도 없고 네. 또 끼어 있자니 어쨌든 북과 전쟁을 해야 되고 네.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를 한다는 건 장담하기가 어렵고 미 본토에도 미 핵이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상 미국을 한 번도 본토에 대한 공격을 당한 적이 없는데 만약에 북과 전쟁을 벌인다면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북이 제일 주적은 미국으로 쳤단 말입니다. 그렇죠. 항상 미국이 제일 주적이고 미국과 싸워서 남쪽을 해방하겠다. 미국으로부터. 뭐 이게 북이 그 미국에 대한 군사적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주적을 대한민국으로 바꿨어요. 이 얘기는 미국도 북과 전면적인 핵전쟁은 부담스러워하고 북도 부담스럽죠. 국가 양국가 다 종말을 겪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북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미국과 싸울 생각 없다. 전면적인 핵전쟁 하고 싶지 않다. 너희와. 그 대신 대한민국은 공격하겠다. 제일 주적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빠져라. 너희는 여기 선택해라. 빠지든지 끼든지. 이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미국에서 일부분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보도들이. 자, 그러면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가능성은 어떻게 되면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제일 그 좋은 형태는 미국이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미군이 빠지는 거죠. 빠져나가는. 미군이 철수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게 뭐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 그 미국의 소리라는 그 국영 방송에서 국영 인터넷 사이트죠. 보시면 됩니다. 1월 20일자에 타이완 전쟁 발발 시 한국 방어는 한국이 책임져야 이런 제목이고 대담이 실렸습니다. 근데 명분은 타이완 전쟁, 대만 전쟁을 얘기하는 건데요. 실제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북이 선제 공격을 가해도 북이 선제 공격을 가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는 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주한미군은 이 전쟁에 개입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국이 스스로 한국 방어를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야? 주한미군이 여태까지 역할이 대북 방어, 대북에 대한 견제, 봉쇄 이런 역할이었는데 이걸 지금 대중 봉쇄로 바꾼다는 얘기니까 이건 완전히 주한미군의 지휘와 역할이 바뀌는 거죠. 그럼부터 주한미군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데 미군이 사용돼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계속 한국에 주둔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가 혹시 저기 기사를 좀 읽어보시면 실제로 대만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고 대만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이 군산에 있는 미군 기지들, 특히 공군 기지들을 이전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어쨌든 실무적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 이런 양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어쨌든 미군이 빠져나가게 된다면은 그러면 한국군 단독으로 지금 북과 맞서야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되면 이제 윤석열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 정치적인 지금 변화의 조짐들도 그런 여러 가지 전쟁 위기 상황과 맞물려서 현재 국내 정치적인 어떤 변화의 흐름들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발발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대략 올해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늦어도 내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